준영이는 RH의 형이에요. 근데 저희 부부는 둘 다 아니에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의사는 차분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이 한 문장만으로 모든 퍼즐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던 진실이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가족이라 믿었던 존재, 사랑이라 생각했던 감정, 평범한 일상이라 여겼던 하루들이 그날 이후 모두 낯선 이야기로 바뀌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자의 고백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누구의 아이인가라는 단순한 의문은 거짓말과 거래, 죄책감과 침묵으로 얽힌 복잡한 그물망을 들춰낸다. 사랑이 무엇을 가릴 수 있는지, 그리고 지키고 싶은 것을 위해 인간이 어디까지 침묵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이야기. 이제 그 시작으로 들어가 보자. 과연 이 이야기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여수 바닷가 쪽으로 이어지는 오래된 골목은 늘 조용하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비가가 그친 저녁 촉촉하게 젖은 돌바닥 위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골목 안쪽 간판조차 빛바랜 카페, 해안의 시간,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공간에서 사랑을 고백하거나 이별을 말하지만 나에게 이런 장소는 더러움과 진실이 부딪히는 접점이다. 의뢰가 시작되는 자리, 문이 열렸다. 처음 들어온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였다. 이름은 지윤. 또렷한 이목구비, 단정한 코트 차림, 차가운 이른 봄 공기에도 어울리는 침착한 외관. 하지만 그런 겉모습과 달리 그녀의 손끝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숨기고 싶지만 어딘가 쏟아지고 싶은 진심, 바로 그런 종류의 흔들림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으로 자리를 권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작은 한숨을 내쉬더니 마치 준비된 문장처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울음도 한탄도 없었다. 말투는 담담했고 눈빛엔 묘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런 눈빛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모든 걸 털어놓겠다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꺼내 보이겠다는, 필요만큼만 말하겠다는 표정.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더 듣고 싶어진다. 무엇이 그녀를 이 자리에 앉게 만들었는지, 그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그녀의 이야기는 몇 년 전 졸업을 앞둔 어느 겨울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대학 근처 와인바에서 열린 졸업 축하 모임. 익숙한 얼굴들, 조금 과한 술 기운. 그날 그녀의 옆엔 도연이라는 선배가 앉아 있었다. 조용하고 과묵하지만 언제나 그녀에게 진심 어린 눈빛을 보내던 남자. 아, 취했어. 이상해. 지우는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그 말엔 단순한 취기가 아니라 어딘가 감정의 혼란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택시를 불렀다. 잠시 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그냥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이내 작게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 돼요. 뭔가 이상해요. 분위기도, 우리도. 그 말 끝에 그녀는 덧붙였다. 나 내일 유학 가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멈추게 했다. 그 순간 도연의 얼굴엔 짧은 당혹감과 싸늘한 정적이 동시에 지나갔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다. 감정을 밀어낸 채 떠나는 뒷모습은 오히려 절박하게 보였다. 그녀는 그날 밤 도연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한국을 떠났고 몇 년 뒤 돌아왔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묻고 또 물었다고 했다. 정말 이젠 괜찮을까? 이 모든 걸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까? 공항에서 짐을 정리할 틈도 없이 연락이 왔다. 수빈이었다. 대학 시절 친구, 언제나 밝고 시끄럽던 아이. 그 밝음이 때로는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지윤아, 너 진짜 돌아온 거야? 진짜네. 야, 주말에 나 결혼하는 거 알지? 꼭 와야 돼.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예식장에 갔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만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식장 로비, 꽃장식 사이를 오가던 인파 속에서 수빈이 그녀를 끌어냈다. 인사해. 우리 오빠 도연이야. 그 이름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녀의 시선이 얼어붙었다. 몇 년 전 그 밤이 모든 장면이 순식간에 되살아났다. 그는 이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지만 여전히 조용했다. 그녀는 웃음을 지으며 그에게 다가가 인사했다. 축하한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수빈은 둘을 번갈아 보며 웃었다. 사실 오늘 소개팅이기도 해.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녀는 민망한 듯 웃었지만 속은 복잡했다. 우연처럼 마주한 얼굴, 너무 늦어버린 감정. 그녀는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물었다. 오빠, 여자친구 있어요? 그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그녀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묘한 떨림을 느꼈다. 그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침묵은 그날 밤 자신이 남겼던 그 물음표에 대한 늦은 대답 같기도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거기서 잠시 멈췄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모든 사람은 숨기고 싶은 장면이 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장면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바꾸게 만든다. 그녀는 지금 그 장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을 마주하기 위해 드디어 스스로 그 자리에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순간을 목격하는 사람이다. 가끔은 그것이 나를 지치게도 하지만 결국 진실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얼굴로 나타난다. 지윤의 진실도 이제 막 그 조용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뿐이었다. 나는 지윤이 입술을 깨무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뭔가를 말하려다 망설였고 손끝이 점점 더 차가워졌다. 내가 말을 꺼내기 전 그녀가 먼저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얼굴엔 눈에 띄게 어둠이 드리워졌다. 그녀가 말한 그는 대학 시절 짧지만 깊은 그림자를 남긴 남자였다. 이름은 정훈, 당시 연상 남친으로 그녀가 유학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다. 처음엔 따뜻했고 다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녀를 통제하고 위협했다. 그는 그녀의 일상, 인간관계, 가족까지 간섭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망쳤다. 유학이라는 명분 아래 현실을 도려내듯 그렇게 한국을 떠났던 것이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그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가 한국에 돌아온 지 2달째 되던 날, 그녀는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처음엔 받지 않았지만 3번째 전화에서 그녀는 손끝의 미세한 떨림을 무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순간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잘 지냈어? 오랜만이네. 그 목소리 하나로 그녀의 손끝에 피가 가시기 시작했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말했다. 우리 제대로 끝낸 적 없잖아.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그러자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차가워졌다. 원하는 게 뭐냐고 했지?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정우는 그녀를 한 조용한 카페로 불렀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열었고 화면에는 몇 장의 사진이 띄워졌다. 그녀가 대학 시절 어딘가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있는 모습.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흘리던 장면. 그리고 주변에서 은밀하게 찍힌 듯한 흐릿한 이미지들. 그녀는 숨이 막혔다. 기억 속 어디에도 없는 장면들이었고 사진 속 각도와 거리감은 명백히 의도를 가진 누군가의 시선을 떠올리게 했다. 그것은 분명 그녀가 가장 무방비했던 순간들을 모아둔 위협이었다. 그는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이거 하나로 끝날 수도 있어. 근데 그럴 필요는 없잖아. 나도 널 망가뜨리고 싶은 건 아니니까. 그녀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그는 씩 웃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다. 5억. 원하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 살려면 이 정도는 투자해야지. 그녀는 말이 막혔다. 그 돈은 그녀가 가진 어떤 저축으로도 감당할 수 없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가 가진 진실이었다. 그녀가 쌓아 올린 새 삶, 새로운 관계, 모두가 그 몇 장의 이미지 앞에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공포였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약을 먹지 않고는 잠들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불면의 끝에서
새로운 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복통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 단순한 위염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날짜를 더듬었다. 그 아이는 정훈과 마지막으로 엮였던 바로 그 시점이었다. 말도 안 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의사는 초음파 화면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축하합니다. 임신이에요. 정확히는 11주 정도 됐고요. 안정기라 다행이에요. 그녀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몸은 이토록 분명히 생명을 품고 있는데 마음은 완전히 공허했다. 그녀는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며 겨우 입을 뗐다. 11주면 결혼하기 전이네요. 의사는 살짝 웃으며 덧붙였다. 요즘은 많이들 그러시니까요. 허니문 베이비네? 그 말은 평범한 진단처럼 들렸지만 그녀에겐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허니문 아니, 그 이전? 그녀는 계산을 했다. 하지만 어떤 계산도 확신을 주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뱃속의 생명을 온전히 기뻐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다. 진실은 때로 사진보다 무겁고 생명보다 무자비하다. 그녀가 무엇을 선택하든 이 진실은 이미 그녀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녀가 끝내 숨기고 싶었던 과거는 이제 뱃속에서 심장 소리를 내며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그날 이후 모든 감각이 무뎌졌다고 했다. 정훈이 요구한 돈, 아이의 존재,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하루하루. 그녀는 결국 도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고도 위협적이었다. 이게 뭐 어쨌다는 거요? 그녀가 숨을 죽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남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내가 누구한텐 말 안 하고 넘길 줄 알았어요? 사진 다 받았어요. 똑똑히 봤다고. 당신이랑 그 애매한 놈이랑. 그녀는 숨이 턱 막혔다. 어떻게 그 일이 여기에까지 번졌을까? 사진이요. 무슨 사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대는 비웃듯 말했다. 거시기 했다며. 내 사람, 당신, 그놈, 형수, 그리고 형. 이게 뭐 사각관계야 뭐야? 세상 좁다더니 별꼴이네 아주. 그녀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 순간 무너져 내린 건 그녀 하나만이 아니었다. 사진은 이미 퍼지고 있었고 이름 모를 블로그와 SNS에 슬며시 올라오기 시작했다. 도연은 처음엔 아무 말 없었다. 그녀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진 그날 그는 단지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 있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피곤해서 그래. 요즘 일이 좀 많아. 하지만 며칠 후 도연은 그녀에게 아무런 전조도 없이 사진을 던져놓았다. 흑백으로 흐릿하게 인쇄된 사진 몇 장. 그녀의 얼굴, 정훈의 옆모습, 그리고 도연의 형수의 그림자. 그날 밤 그녀는 더는 거짓말할 수 없었다. 네 기분 더러운 거 알겠는데.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다. 나 나쁜 여자야. 좋은 사람도 착한 아내도 아니야. 하지만 당신 만난 후로는 정말 달라지고 싶었어. 그의 눈빛은 점점 싸늘해졌고 입술 끝이 단단히 굳어졌다. 정말 그 아이는 내 아이야?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 하나에 그녀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잃은 것처럼 멍했다. 그는 다시 물었다. 이번엔 떨리는 목소리로 마치 스스로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을 확인하듯이. 애는 우리 애는. 그녀는 눈을 감았다. 말하지 않아도 모든 대답은 그 침묵 안에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그가 내민 손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어두운 그림자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커피잔을 돌렸다. 무너지는 관계는 언제나 외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다. 균열은 내부에서 이미 자라고 있었고 그 틈을 타고 비밀은 스며든다. 그녀는 이제 모든 걸 잃은 채 무엇을 지켜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자라고 있었다. 무너지는 산 속에서 그것만이 유일한 현실이었다. 도연이 떠난 후 그녀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정리해야 했다. 몸속의 생명, 퍼진 소문,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하는 가족들. 그 침묵은 차라리 외침보다 날카로웠다. 집에 들어섰을 때 거실엔 시어머니와 고모가 앉아 있었다. 그녀를 보는 시선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데리고 나가세요. 그 말은 그녀가 아닌 뱃속 아이를 향한 것이었다. 말보다 차가운 단죄였다. 어떤 집안인지 알고 시집왔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가벼운 짓을 할 수 있니? 고모는 빈정대는 웃음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역시 신흥 부잣집 딸이라는 말 사실이었군. 겉만 번지르르하지 속은 참.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사실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급성장한 스타트업 집안과 오래된 금융 명문가. 그 차이는 오랜 차별과 경계 끝에 지금은 증오로 드러나고 있었다. 아이는 누굴 닮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더 바라는 게 뭐니?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꽉 막혀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하지만 그 고요함마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시댁의 재정 상태가 심각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 도연의 아버지는 늘 침착했고 어떤 위기도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식탁에서 흘러나온 대화는 그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유상증자도 실패했고 어음만기가 당장 내일이야. 도연의 아버지는 쓰디쓴 소주 한 잔을 비우며 말했다. 회사 이름, 증자, 금융 모두 그녀가 잘 알지 못하는 단어였지만 그 어조만은 분명했다. 그들은 지금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들의 자존심, 그들의 가문이라는 허상은 결국 돈 앞에서 이렇게 쉽게 부서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렇게 경멸하던 그녀의 집안만이 지금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군영줄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며칠 후 도연이 혼자 그녀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수척한 눈 밑엔 밤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는 말없이 의자에 앉아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더 이상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패한 협상가의 얼굴이었다. 죄송합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들었고 도연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결국 회사를 정리하기로 하셨어. 사실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야. 은행에서도 지인들도 다 돌아섰고 투자자들도 등을 돌렸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낸 도현은 수없이 생각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해지는 건 단 하나. 회사는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지금 그는 남편이 아닌 가장으로서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당신 부모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단기 유입만 있어도 회사는 구조조정 후 정상화 가능하다고. 당신 아버지가 그걸 알아주셨으면 해. 그녀는 웃지 않았다. 하지만 그 미묘한 눈빛 속으로 터져나온 냉소는 그보다 날카로웠다. 그런 부탁을 지금 당신 입으로 한다는 게 아이러니하네요. 그는 할 말을 잃었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며 다시 말했다. 당신한텐 미안해. 하지만 이건 가족 문제야. 우리 모두 살아야 해. 그녀는 눈을 감은 채 한참을 숨죽였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요. 살아야죠. 잠시 뒤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으로 딸이라는 이름을 무기로 삼은 순간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흐르고 이내 아버지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람 일이라는 건 참 아이러니하지. 정작 우리가 가장 멀리하고 싶었던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가 있어.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은 단순했다. 경영권 일부를 넘기고 투자한 자금의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것. 사실상 이제야는 인수에 가까웠다. 며칠 후 양가 가족은 한자리에 모였다.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었지만 분위기는 회의실보다 냉랭했다. 지윤의 아버지는 도연의 부모를 향해 말없이 서류를 건넸고 도연의 아버지는 그것을 읽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조건이면 우리가 회사 주인이 아니라 자네네 집 하청업체가 되는 셈이잖나. 지윤의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원하시는 게 살아남는 것이라면 감수해야 할 겁니다. 그 말은 칼 같았다. 하지만 지금 누가 칼을 쥐고 있는지는 명확했다. 그날 밤 도연의 어머니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사부인. 그녀는 고개를 돌렸고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로 대답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대화엔 어떤 화해도 없었다. 그저 거래와 생존,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 위에 세운 가면뿐이었다. 나는 그녀가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때로 삶은 정의롭지도 따뜻하지도 않다. 우리는 모두 필요한 만큼만 손을 잡고 버틸 수 있을 만큼만 사랑한다. 그녀 역시 이제야 그 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는 또 하나의 고해성사를 듣고 난 신부처럼 조용히 남겨졌다. 진실이란 늘 고요히 다가오고 가장 잔혹한 순간에만 얼굴을 드러낸다. 준영이 생일을 축하합니다. 밝은 음악과 아이들의 웃음소리, 알록달록한 풍선이 천장을 가득 메운 실내 파티룸. 촛불이 켜진 케이크 앞에서 어린 준영은 두 손을 모아 소원을 빌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어른들은 박수를 치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창가로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엔 억지로 만든 평온이 깃들어 있었지만 눈동자엔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맴돌았다. 이 생일 파티는 단순한 기념이 아니었다. 그녀에겐 일종의 선언이었고 작고 조용한 반항이었다. 도연은 초대하지 않았다. 그는 몇 달 전부터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도 끊긴 상태였다. 그녀는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채 그저 아이의 생일을 지키고 싶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문이 열렸다. 직감적으로 그녀는 돌아보았다. 그 순간 공기 자체가 멎은 듯 느껴졌다. 저 왔어요. 그 문장 하나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 그녀의 기억을 휘감았다. 문 앞에 선 남자 정훈이었다. 이름만 들어도 이제는 심장이 조여오는 존재. 그는 단정한 셔츠에 아이 선물을 들고 있었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웃고 있었다. 아이의 생일에 그가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속셈은 그녀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선물을 건네며 말했다. 이거 아저씨가 직접 고른 거야. 네, 나이 또래 애들이 좋아하는 거래. 준영은 낯선 삼촌의 등장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아이 특유의 호기심으로 선물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다가가 정훈의 팔을 조용히 붙잡았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왜 나타났어요? 정훈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보고 싶었어. 그 애가 나 닮았는지 궁금했거든. 그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다. 그녀에겐 그것이 명백한 협박처럼 들렸다. 그의 눈빛엔 여전히 과거를 움켜쥔 집요함이 가득했고 그 모든 시선이 지금 이 작은 파티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아이의 생일은 그렇게 끝이 났고 파티룸이 조용해진 밤, 그녀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서 묻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 정말 내가 이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그날은 갑자기 찾아왔다. 준영이 열이 나고 입술이 새파래졌다고 그녀가 나를 불렀을 때 나는 직감적으로 뭔가 터질 거라는 걸 느꼈다. 저희 준영 어린이 수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사의 말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명확히 긴장되어 있었다. 응급 수혈이 필요합니다. RHA형 혈액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제가 A형이고 남편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RH는 잘 모르겠어요. 의사는 곧바로 말했다. RHA형은 희귀한 편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RH 음성이라도 아이가 RHA형일 확률은 낮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시선을 피했다. 그 침묵이 그날 이후 모든 걸 무너뜨렸다. 내가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도연이 그녀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우린 둘 다 RHA형이 아니야. 근데 준영이는 RHA형이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아이 당신 아이 아니야. 침묵. 로비는 숨막히도록 고요했고 유리창 밖에선 밤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인간의 숨결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진실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잔인한지 다시 느꼈다. 뭐라고? 그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마치 모든 균형이 무너진 듯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도 모른 채. 왜 그랬어? 왜 그렇게까지 했어? 그녀는 끝내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단지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만은 지키고 싶었어. 당신이 필요했어. 처음엔. 그녀의 그 말은
변명도 고백도 아니었다. 그건 무너진 사람의 마지막 손짓 같은 것이었다. 그날 밤 도연은 병원을 떠났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모두 지키고 싶은 게 있을 때 가장 많은 거짓말을 한다. 그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거짓을 쌓았고 그 거짓은 결국 진실보다 무서운 칼이 되어 그녀의 등을 찔렀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도, 가정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도. 나는 조용히 병원 복도를 걸으며 중얼거렸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질문은 아마도 이것일 것이다. 준영이 내 아이 맞아?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뿐이다. 오셨어요, 사장님? 낮은 목소리가 주방을 지나 홀 안으로 퍼졌다. 지우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바로 정훈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젠 그 누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웠으니까. 그가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다. 괜찮은 곳이네. 내 분위기랑 잘 어울려.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여기 내 가게야. 그 말엔 자랑도, 애착도, 미련도 섞이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냉정함만이 있었다. 가게 벽에는 준영의 그림이 액자처럼 걸려 있었다. 작은 손으로 그린 강아지, 하트, 그리고 가족 세 사람. 그는 그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다. 준영이는 잘 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학교도 잘 다니고 친구도 많아. 그리고 아빠 얘기는 하지 않아. 그 애는 스스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나이가 됐거든. 그는 입을 다문 채 긴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다시 어깨에 메고 돌아온 순례자처럼. 난 아직도 내가 왜 날 떠났는지 모를 때가 있어. 하지만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그때 만약 다시 돌아가서 선택할 수 있다면 똑같이 할 거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대로 상상해. 그녀는 잠시 정면을 응시하다가 아주 작게 대답했다. 나도 그럴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과거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지쳐버린 이해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듯 조용히 정리했다. 이 사건의 진실은 복잡하지 않았다. 배신, 비밀, 거래, 그리고 침묵.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발견한 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었다. 누군가는 사랑 때문에 거짓말을 했고, 누군가는 용서를 모른 채 상처를 남겼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모든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때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의라고 믿지만 어떤 진실은 차라리 묻어두는 게 더 인간적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날 이후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떤 진실은 그 사람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준영을 품에 안고 그 아이를 지켜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끝맺을 수 있었다. 그녀의 말처럼 여기 내 가게야. 그 한마디에 담긴 의연함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묻어두고 다음 의뢰를 기다렸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